날라온 국가 정복이란 영화입니다. 비공개로 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그것이 오늘날 20년이 지난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인용도 아닌 파면이 됐다. 이건 영모다. 합법을 가장한 이 반란의 주역은 과연 누구인가? 9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진지전 중심으로 투쟁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공산주의자다. 그를 주목해보자.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공산주의는 한동안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관항과 배고픔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80년대 들어 동독과 구소련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는 듯이 보였다. 그렇게 사라질 듯 보였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이었다. 사회주의를 꿈꿨던 386 운동권들은 그람시의 진지전을 충실히 이행했다. 2000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순수한 사회주의였을까? 1,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습되지 않습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왜 그토록 고마울까? 건국 대통령은 세조를 걸어내리면서 그들의 우상화 자원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싱크로율 100%. 여기 아시아 문화 전당에 주목되는 곳이 하나 있다. 5.18의 성지로 알려진 전남 도청자리에 위치한 민주평화교류. 이런 것이 왜 아시아 문화 전당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확실한 것은 5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에서 국민들이 보았던 것은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든 횃불뿐이었다. 김대중 영화,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끝나지 않았다. 선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박근혜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고 단결로 승리하여 공천, 그 다음에 20대 총선 그 자체의 어떤 파행이나 이런 것들이 차기 대권이든 차기 정권을 자기가 손아귀에 주물르기 위해서 했던 아주 무모한 작전이었고, 그것은 현 정부와 박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입니다. 본인들만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려는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지만 이 외국공간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김무성의 섭외가 끝난 게 아니고 친박으로 불려있는 내부 위원들 중에서도 중국을 시작으로 문화인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챙기려는 문화인들과는 상관없이 블랙리스트의 방향은 한 곳을 공시하고 있었다. 바로 현 정부의 핵심이던 김기춘과 조윤선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허현주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해산된 통진당과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정부 단체에 복구가 지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며 진보와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으로 정당한 통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 부분을 잘 지켰다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준수했다고 전 비서실장과 이 문화부 장관을 구속을 했다. 그것이야말로 좀 이렇게 국정농단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좀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결국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그들의 다음 타겟은 정경련이었다. 빨리 답변해보세요. 정경련 해서 앞장서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게 얘기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낸 거 다 준비하겠다고 전화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의 활동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밌는 건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던 하태경 역시 정경련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배신의 역사가 꽤 깊은 인물이다.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벌일 수 있습니다. 촛불에 다 죽고 있습니다. 부자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해주시죠. 촛불에 다 죽고 있습니다. 촛불에 다 죽고 있습니다. 사실 전형이가 100% 돌아선 거거든요. 제가 어려웠던 건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믿었던 그 사상과 역사와 이걸 전부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도 뭐가 있냐면 그동안 믿었던 관계를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철학을 부정해야 되고 역사관을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마태경 씨나 이런 친구들 저도 문제를 잘 아는 친구들이죠. 저는 불철저한 전형이 아닌가. 물론 난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건 또 하나는 권력력이었다. 결국 권력력이었고 자기의 역사관이나 철학에 대한 불철저한 검증들이 결국 이 시점에서 다른 쪽으로 빗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지? 이 둘이 적과 아군의 사이가 아니고 같은 우군이었다. 같은 편이었다. 그러면 이 편이 또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마귀들은 그 부역자들이 아닐까. 대통령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검찰 조사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 87년 군사정부의 막내 평화적인 정권 결정의 제6공화국이 탄생. 하지만 평화로운 프로세스 누구로 생각하지 못한 동일한 움직임하다가 생겨났습니다. 이기 구수한 후에도 전 정권의 사법부가 유인되어 2차 사법파동이 이어지면서 다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법 연구회. 이들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계에 진출한다. 박범계와 강금실이 대표적 인물로 좌파 법조인들의 사대실이었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원 안에서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장성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 주도가 된 거죠. 대학가에서 자기가 물론 그 중에는 그 운동을 안 했지만 그 주사파의 물결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머릿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것은 미국에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언론계도 들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 여야가 오늘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을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의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실추 없이 올바른 수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특검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법을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특검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지 않나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람을 다시 또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무엇보다도 검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특검의 행태는 죄를 입증해내겠다.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죄를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의. 이재용의 수갑찬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인민재판의 또 다른 모습일까? 여하는 불문하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박근혜가 싫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민중선동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무조건 대중이 원하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 심판 첫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업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세계 사업 역사상까지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처 사회가 세계 대통령 변호인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치는 무너져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잃어버린 채 재판은 진행되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날짜를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어 법원 장식에 불과했을 뿐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실체 및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론합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헌법적 위임을 받지 않는 일부 여론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에 따라 헌법상 예외 중에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소추한 이 막대한 사건의 결과가 막상 조사해보니 그 실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중단 위반이라는 헌법 정신을 결부하여 그 탄핵의 가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력적 다툼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한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의 사법기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이 일반 민의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것은 이 재판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의 본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바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득실을 배제하여야 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삼권 분립에
세 축으로 흘러가는 나라인데 국회 스스로가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속전속결로 실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국회의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서 지금껏 국정공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따져서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억울한 사람은 그 누명을 벗는 절차를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제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부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 권력만을 쫓는 배신자들, 법치와 원칙이 무너지고 광장의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것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70년 전 일제에서 해방된 국민들이 외세의 신탁 통치에 반대해 반탁운동을 벌인 이후 대한민국이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되었었다. 그 일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가 광장을 덮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국자는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부르는 태극기 집회. 그렇게 다시 태극기는 휘날렸다. 하지만 거기에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왜냐?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때문에 여기에서는 탄핵뿐만 아니라 그런 물적 기반까지도 물론 100%는 불가능하겠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샅샅이 빚어가지고 자기의 세력화되는 것까지 막아야 된다. 친박단체 집회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돼 왔는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최근의 친박 집회도 돈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공격과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태극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미 짜여진 각본에 태극기는 없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끝을 맺었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세 번째로 구치소 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가 덧씌웠다. 광장의 촛불은 횃불로 변해 승리의 환호성을 울렸다. 광장의 인민재판, 집단과 정치주의의 승리였고 부역자와 배신자들 앞에 정치와 언론, 법치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태극기는 불타고 그람시는 자랑스러운 반대한민국의 부역자들 앞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제 끝난 것. 그때도 그랬지. 무조건 반미 시위를 하고 사회주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대중들을 선동했지. 백두콩이 승리하고 놈들이 제일 처방기 그런 부역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어떻게든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지. 이유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 남한에 대한 그런 가치였어요.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로 왔나라고 하는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됐나라고 하는 혼란스러움.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헌법기관과 법률기관들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투표를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일으켰던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헌법기관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